엄마를 보내드리고 상복을 갚기도 전에 저희는 유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논 한 필지. 평수로 치면 300평 남짓한 시골 논. 본가. 30년 된 슬레이트 지붕집. 그리고 은행 통장에 남은 소액 예금. 법대로 하면 반반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엔요. 저는 큰딸입니다. 올해 62. 서울에서 30년을 살았고 아이 둘 키우고 남편과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논농사는 솔직히 손가락 하나 까맣게 한 적이 없어요. 동생은 5살 아래. 지금도 고향 근처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몇 년간 농사를 도왔습니다. 성실하고 자존심이 센 편이죠.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는 도시 살면서 논엔 손도 안 댔잖아. 아버지랑 밭이란 건 나야. 노는 내 지분이 커야지.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법대로 하자. 감정 섞지 말고. 그렇게 답했어요. 냉정하게. 누나는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도 몇 번이나 왔어? 간병비도 내가 다 댔는데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농사 도운 만큼 계산서 내봐. 간병은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법이 가장 공정해.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본가 부엌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30년 동안 엄마가 혼자 끓여온 부엌. 된장통, 간장병, 고춧가루 항아리. 모든 게 엄마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낡은 서랍장을 열었을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 노트. 표지는 기름 얼룩으로 누렇게 번져 있고 가장자리는 손때로 검게 변해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치는데 엄마 특유의 둥글둥글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 남기거라. 밥은 나눌수록 만난다.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우린 지금 사람을 잃고 있구나. 두 번째 페이지에는 고등어조림 레시피가 있었어요. 고춧가루 손가락 2마디, 간장 밥숟갈로 하나 반. 무는 크게, 감자는 통째로. 마지막에 대파 송송. 그런데 레시피 옆 여백에 이런 메모가 있더군요. 수연이는 매운 거 못 먹으니 고춧가루 조금만. 준호는 감자를 좋아하니 많이.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희 둘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는 김장김치 만드는 법. 배추 10포기에 소금 2포기. 하루 절이고. 소는 새우젓이 비결. 그 옆에도 메모가. 수연이 시댁에 5포기, 준호네에 3포기, 우리는 2포기면 충분. 네 번째 페이지. 된장찌개. 멸치 육수 우린 다음 된장 1숟가락. 두부는 손으로 으깨서. 메모. 아이들 올 때는 스팸 조금, 준호는 버섯 빼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우리 가족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에겐 모든 레시피가 가족사였던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어요. 누나, 변호사랑 상담 받았어. 농업 종사 기간이랑 부양 부담 고려하면 내가 더 받을 수 있대. 저는 레시피 노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변호사 상담받을게. 그날 밤 저는 그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은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서류가 오갔어요. 측량도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동생은 치밀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농사지은 인연에 대한 영수증도 찾아냈고 부모님 병원비 납부 내역도 정리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 식당 일에 치이다 보니 정말 손을 놓고 살았거든요.
명절 때만 내려가서 밥 먹고 용돈 조금 드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저도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론 반반이 원칙입니다. 다만 농업 종사나 부양 부담이 현저히 차이 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죠. 그럼 제가 불리한 건가요? 절대적으로 불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계도. 관계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털어놓았어요. 여보, 땅값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 1,000만 원 차이 때문에 30년 형제 관계를 망가뜨릴 거야? 그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잖아. 내가 부모 잘못 모신 것처럼. 잘못 모셨다고 누가 그래? 넌 내 방식대로 효도했잖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생이 마치 누나는 부모님한테 신경 안 썼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11시에 동생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누나, 나도 기분 나쁘다. 내가 욕심쟁이 같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누나는 서울에 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나는 전세살이야.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막막하고.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그 문자를 읽고 잠이 안 왔습니다. 사실 동생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서울에 집이 있고 식당도 나름 잘 되고 있어요. 동생은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다시 본가에 갔습니다. 본가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고모가 오셨어요. 수연아, 뭔 상을 그렇게 쓰고 있니? 고모, 동생이랑 유산 문제로. 아이고, 그 착한 자식들이 뭔 유산 싸움을. 고모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오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버지 말이다. 옛날에 큰 홍수 났을 때 있잖니. 1998년인가. 그때 물이 이만큼 찼어. 그때 네 아버지가 자기 집 쌀 푸대부터 챙긴 게 아니라 이웃집 아기 분유부터 먼저 건졌어. 옆집 할머니 약도 챙기고. 정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집 TV랑 장롱 빼냈지. 그때 네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나?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사람이 먼저구나 그러더라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감탄하면서 네 엄마도 마찬가지였어. 김장할 때마다 이웃집 몇 집엔 꼭 한 포기씩 갖다 주. 누가 아프다 하면 미역국 끓여서 갖다 주. 그랬구나. 그 논이 그저 땅이었겠니? 사람을 먹인 자리야. 니네가 그걸 이어받은 거고. 고모 말씀을 듣고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유산이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고모, 그럼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을. 그날 고모가 가시고 나서 저는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시 보니 매 페이지마다 가족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미역국 페이지. 수연이 출산 후에는 소고기 많이. 준호 수술 후에는 담백하게. 잡채 페이지. 명절에는 2인분씩 더 만들기. 혼자 사는 옆집 할머니 모. 계란찜 페이지. 손주들 올 때는 새우 조금 알레르기 조심. 엄마에게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었고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내일 시간 있니? 왜? 또 변호사 얘기야? 아니야.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자. 밥. 응.
고등어 조림 해줄게. 엄마 레시피로. 다음 날, 저는 이른 아침에 시장에 갔습니다. 아침 6시 시장. 엄마가 60년 동안 다니시던 그 시장. 고등어를 고르는데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수연이 맞지? 너희 엄마 참 고등어 보는 눈이 좋으셨는데 늘 싱싱한 것만 골라가셨어. 아, 네. 오늘 고등어 조림 해주려고요. 엄마 레시피로. 어머, 그 레시피? 나도 따라 해봤는데 똑같이 안 되더라. 손맛이 달라서 그런가?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의 손맛이란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무, 감자, 대파, 고춧가루.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집에 와서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물을 썰 때의 도독도독 소리. 감자를 굴릴 때의 대굴대굴 소리. 기름에 마늘을 볶을 때의 지글지글 소리. 고춧가루는 손가락 2마디. 엄마처럼 손가락으로 재면서. 간장은 밥숟갈로 하나 반. 엄마가 쓰시던 그 숟가락으로. 무는 큼직하게, 감자는 통째로. 20분 후. 그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엄마 냄새였어요. 그때 동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뭔 냄새가. 고등어 조림. 앉아. 동생이 식탁에 앉더니 그 냄새를 맡았어요. 첫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동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엄마 맛이다. 그리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동생 눈에도 제 눈에도. 준호야.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각박했나? 나도 미안해. 법만 생각하고. 그 밥상에서 저는 표 하나를 꺼내놨습니다. 이거. 기억 분배표라고 이름 붙였어. 기억 분배표. 응. 돈과 땅은 법대로 하되 우리 집안을 지탱해 온 상징물들은 사연과 함께 나누자는 거야. 너에게는 아버지 시계. 논에서 시간 약속 지키시던 그 성실함의 상징이잖아.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에게는 엄마 레시피 노트와 재봉틀. 이 집 살림을 일으킨 상징이니까. 올케와 우리 아이들에게는 대문 열쇠와 낡은 라디오. 명절마다 집을 여는 책임과 저녁마다 모여 듣던 시간의 기억. 그리고 둘이 함께 나눌 것. 마당 감나무 흙을 한 줌씩. 매년 10월 엄마 산소에 함께 가서 올해의 흙을 바치자. 동생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표를 자세히 보더니 누나, 이게 진짜 유산인 것 같은데. 그치? 돈보다 기억이 더 소중하잖아. 그리고 저는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 더. 관계를 지키는 규칙도 만들자. 어떤 규칙? 첫째. 본가 처분을 1년 유예하고 분기마다 하루씩 상주 당번을 번갈아 지키며 사진과 노트 정리하기. 둘째. 노는 매각하되 매각가의 일정 비율을 부모님 이름으로 장학금으로 기부하기. 액수보다는 의미를 위해서. 셋째. 중요한 말은 식탁에서 직접 하기. 문자로 싸우지 말고. 동생이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식탁, 규칙. 좋네. 엄마가 늘 그러셨잖아. 밥상머리에서 해결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밥부터 차린 거야.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올케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형님, 감정은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반반하자는 거야. 다만 의미 있는 것들은 따로. 의미로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올케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어요. 논값을 정확히 계산해 보니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반반 나누면 4천만 원씩. 본가는 땅값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 예금은 2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 반반 나누면 7,500만 원씩. 동생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한 돈이었겠죠. 누나, 기업 분배표는 좋은데 장학금 비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데? 3% 정도. 그것도 부담이긴 한데 3%면 450만 원 정도네. 우리가 반반 나눠서 낼 거니까 나는 225만 원. 올케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225만 원이면 애 학원비 3개월치인데 그 순간 저도 현실을 느꼈어요.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나 싶어서. 그럼 1%는 어때? 150만 원씩. 그 정도면 하지만 1%는 너무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연간 15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상속세, 양도소득세, 농지 처분 절차.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농지 처분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받아야 하고 관할 시청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6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요. 6개월이요?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올케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 이거 복잡하다. 그냥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기고 빨리 정리하는 게. 그럼 기억 분배표는?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그 순간 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역시 현실이 우선이구나. 감정은 사치구나. 하지만 그날 밤 레시피 노트를 다시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노트 뒷부분에 이런 메모들이 있었거든요. 추석 1990년 수연이네 처음 내려왔을 때 고등어 조림 너무 짜다 했음. 다음번엔 간장 줄이기. 설날 1995년 준호 취업됐다고 좋아함. 고등어 조림 2접시 해달라고. 기쁜 날엔 많이 먹네. 여름 2020년 코로나로 못 왔지만 고등어 조림 해서 택배로 보냄. 수연이가 엄마 맛 그리웠다고 전화. 엄마는 매번 우리 반응을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뻤는지, 언제 힘들었는지 모든 걸 음식으로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준비했어요. 방안 1. 금전적 분배. 논 매각 후 법정 분할 반반. 본가는 1년 유예 후 처분. 역시 반반. 예금도 법정 분할. 방안 2. 의미적 분배. 상징물들의 사연별 배정. 연례 행사를 통한 관계 유지. 부모님 추모기금 조성. 방안 3. 실행 방안. 단계별 일정. 6개월, 1년, 3년 계획. 담당자 지정. 법무 실무 감정적 중재. 비용 분담 명시.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를 추가했어요. 매년 기억 밥상. 부모님 기일 전날 엄마 대표 요리 2가지를 함께 만들어 먹기. 동생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제안서 하나 만들었어. 현실적으로 한번 봐줘. 보내봐. 30분 후 전화가 왔어요. 누나, 이거 꽤 구체적이네. 응. 이번엔 감정만으론 안 되겠더라. 1년 유예는 좋은데 상주 당번을 못 올 때는 대신 비용을 내고 청소 인력을 쓰자. 한 번에 20만 원 정도? 그럼 분기마다 20만 원씩 4번이면 연 80만 원. 부담되면 반반 나눠서 40만 원씩. 장학금은 3%에서 시작해서 형편되면 늘려가자.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450만 원. 반반 나누면 225만 원씩.
분할 납부는 안 돼요? 한 번에 225만 원은 3년 분할로 하면 연 75만 원씩, 월 6만 원 정도. 그 정도면 할만해. 숫자를 구체적으로 맞춰가니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누나, 대문 열쇠 책임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줘. 명절 준비 총괄, 청소 제사 준비 친척들 숙박 관리. 그거 올케 혼자 하기엔 너무 무거운 거 아냐? 올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부담이에요. 저도 직장 다니는데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대문 열쇠 책임을 우리 둘이 교대로 하자. 홀수해는 내가, 짝수해는 너희가. 그럼 2023년은 홀수니까 내가, 2024년은 너희가. 좋아. 그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상속합의서 작성하시는 거죠? 특이하네요. 보통은 법정 분할이나 일방적 포기인데 이렇게 상징물까지 명시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문제될까요? 아니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상징물의 가치나 인수 책임도 명시해야 하고. 그때부터 진짜 협상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수정. 아버지 시계. 시계의 추정 가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동생이 시계를 꺼내 보이더라고요. 이거 금시계인데 얼마나 될까? 법무사가 보더니 14K 정도 보이는데 중고 시세로 50만 원 내외. 하지만 골동품 가치는 별도고요. 그럼 시가 50만 원으로 명시하고 동생이 25만 원을 누나한테 지급하는 걸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시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영원으로 하자. 영원? 응. 대신 그 시계를 받는 사람이 매년 아버지 기일에 성묘주간을 하는 걸로. 아, 의무를 같이 주는 거네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수정. 재봉틀과 레시피 노트. 재봉틀은 정말 오래된 거였어요. 1980년대 제품. 이것도 골동품 가치 있을까요? 글쎄요. 작동은 하나요? 제가 직접 해봤어요. 발로 밟는 재봉틀이었거든요. 작동은 돼요. 그럼 10만 원 정도? 이것도 영원으로 하고. 대신 매년 기억 밥상을 주관하는 걸로. 세 번째 수정. 장학금 비율.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형님, 솔직히 말할게요. 3%도 부담이에요. 애가 내년에 대학인데 그럼 1.5%. 그것도 2년 분할로 하면 안 될까요? 동생이 중재했어요. 2%로 하자. 대신 3년 분할.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거 맞지? 부모님 공동 이름으로 하면 어때? 김태진, 이명의 부부 장학금. 그럼 총 300만 원, 3년 분할, 연 100만 원씩. 매년 50만 원씩 분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번째 수정. 상주 당번과 대문 열쇠. 상주 당번을 못 올 때의 대체 방안도 명시해야 합니다. 대행업체 이용하고 비용 분담하는 걸로. 1회 20만 원 반반 분담. 네, 대문 열쇠는 명절 주관을 교대로 하시는 거죠? 네. 홀수에는 형님, 짝수에는 저희. 주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올케가 리스트를 만들더라고요. 제사 준비, 제수 장만, 상차림, 집안 청소, 제사 전날까지, 친척 연락 숙박 안내, 제사 후 뒷정리. 이 정도면 할만하네.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있었어요. 합의서 최종 검토하는 날, 동생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장학금 말인데 2%를 5%로 올리면 안 될까? 5%. 그럼
750만 원인데 3년 분할로 하면 연 250만 원. 우리 각자 125만 원씩. 올케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월 10만 원씩이에요. 그럼 애 학원비를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싶어. 왜 갑자기? 동생이 아버지 시계를 꺼내 보이더라고요. 어제 이 시계를 수리점에 갖고 갔어. 오버홀 하려고. 그래서 시계 기사가 이 시계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다고 하더라고. 1969년 준호 출생 기념. 아버지.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직접 새긴 거였어. 나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5%가 부담스러우면 내가 더 내도 돼. 올케가 고민하더니 3년이 아니라 5년 분할로 하면 연 150만 원, 월 12만 원씩 해볼게요. 저도 감동했어요. 그럼 나도 5%로 동의. 750만 원 장학금이면 우리 지역에선 꽤 큰 규모인데요. 매년 2~3명 정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세 명이요? 네. 1인당 250에서 300만 원 정도면 대학교 1년 등록금 절반은 도울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서로를 다시 봤어요. 두세 명을 매년. 10년이면 20~30명. 부모님이 키운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동생이 웃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마도. 그날 우리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개월) 후 우리는 본가 마당에서 특별한 의식을 열었습니다. 상징 분배식. 상 위에는 우리 가족의 보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의 레시피 노트, 아버지의 금시계, 재봉틀 바늘, 낡은 라디오, 대문 열쇠, 감나무 흘, 그리고 가족 사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저는 첫 번째 사연을 읽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 노트. 60년 동안 우리 가족의 배고픔과 그리움을 달래준 손맛의 기록입니다. 첫 장에 쓰인 사람 남기거라. 밥은 나눌수록 만난다는 말을 저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이 노트로 매년 기억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동생이 두 번째 사연을 읽었어요. 아버지의 시계. 논두렁에서 늘 5분 먼저 나가시던 약속의 시계. 뒷면에 새겨진 1969년 준호 출생 기념이라는 글씨를 55년 만에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지키는 마음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올케가 세 번째 사연을 읽었어요. 대문 열쇠. 60년 동안 명절마다 수십 명의 가족을 맞아주신 어머님의 열린 마음을 상징합니다. 저희가 번갈아 가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 집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제 큰딸이 네 번째 사연을 읽었어요. 할머니의 라디오. 저녁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뉴스를 듣고 가요를 듣던 추억의 소리입니다. 저희 손주 세대가 할머니처럼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나무 흘. 우리는 함께 마당으로 나가 오래된 감나무 밑에서 흙을 떴어요. 이 흙은 매년 10월 어머님 산소에 함께 가서 바치겠습니다. 올해의 흙으로. 그 순간 정말 신성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우리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시계를 차면서 말했어요. 누나, 이 시계 초침 소리 들려? 응. 55년 동안 멈추지 않고 아버지 심장 소리 같아. 저는 레시피 노트를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이 노트로 첫 번째 기억 밥상 언제 할까? 다음 주 일요일? 아버지 49제 끝나고? 좋아. 2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있었어요.
논 매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거든요. 도시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시세가 오른 거예요. 평당 50만 원에서 평당 80만 원으로 올랐어요. 9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1천만 원 더 받게 된 거죠. 동생과 저는 기뻤습니다. 누나, 장학금도 늘릴까? 5%에서 7%로 630만 원. 매년 200만 원씩. 3명 정도 도울 수 있겠네.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첫 번째 기억 밥상 날이 왔습니다. 저와 동생, 올케, 그리고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모였어요. 고등어 조림부터 하자. 고춧가루 손가락 2마디. 간장 밥숟갈로 하나 반. 형님. 손놀림이 어머님이랑 똑같아요. 할머니, 이렇게 썰면 돼요? 그래, 그렇게. 할머니처럼. 두 번째 요리는 묵은지찜. 이건 내가 해볼게.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아버지가 묵은지찜을 응. 엄마 편찮으실 때 아버지가 직접 해주셨어. 나한테 비법도 알려주시고. 돼지고기는 앞다리, 묵은지는 3년 된 것, 설탕 조금이 비결이야. 올케가 감탄했어요. 여보, 요리 실력이 이렇게 좋았어?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남자도 밥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1시간 후 상의 2가지 요리가 완성됐어요. 엄마의 고등어 조림과 아버지의 묵은지찜. 우리는 손을 모아 잠깐 묵념했습니다. 부모님, 잘 드세요. 첫 숟갈을 떴을 때 와, 정말 할머니 맛이에요. 아빠, 요리 잘하네? 왜 집에서는 라면만 끓여? 그 웃음소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였어요. 엄마, 정말 밥은 나눌수록 맛나네요. 그로부터 1년.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1분기. 제가 혼자 분가에서 하루 보내며 사진 정리. 2분기. 동생이 와서 마당 정리하고 감나무 가지치기. 3분기. 올케가 와서 부엌 청소하고 그릇 정리. 4분기. 우리 모두 함께 와서 대청소. 매번 새로운 추억들을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이 숨어있던 엄마의 일기장, 다락방에서 나온 아버지의 농사기록, 장롱 속 우리 어렸을 때 옷들. 기억 밥상도 매달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형님, 고등어 조림 이제 저도 할 줄 알겠어요. 누나, 묵은지찜에 새우젓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 엄마가 새로운 레시피 알려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본가 매각. 1년 유예 끝에 본가도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도시개발 덕분에 예상보다 1천만 원 더 받았죠. 동생과 저는 기뻤습니다. 장학금 더 늘릴까? 10%로 하자. 1,500만 원. 매년 500만 원씩 3-4명 도울 수 있겠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어요. 수혜자는 3명. 고등학교 3학년 김나은.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 대학교 1학년 이지성. 부모님 모두 아프신 집. 고등학교 2학년 박아영. 한부모 가정. 첫 번째 학생이 편지를 읽었어요. 김태진, 이명희 부부 장학금을 받게 된 김나은입니다. 장학금으로 밥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실 때는 제가 고등어 조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도서부 활동 계속하면서 후배들한테도 따뜻한 마음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저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덕분에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졸업하면 어르신들을 도우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학생.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음식으로 사랑을 나누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생이 옆에서 헛기침을 하더니 모자를 눌렀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우리는 밥집에 갔어요. 누나, 오늘 밥값은 내가. 메뉴는 고등어 조림으로 하자. 고등어 조림? 밥집에서? 응. 엄마 맛이랑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보게. 밥집 고등어 조림을 먹어보니 역시 어머님 맛이 최고네요. 맞아. 우리가 만든 게 훨씬 맛있어. 그날 동생이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누나, 기업 밥상을 매달에서 매주로 늘리면 어때? 매주? 응. 일요일마다 모여서 엄마 레시피 하나씩 해보는 거야. 1년이면 52개 레시피. 그럼 우리 아이들도 모든 레시피 배울 수 있겠네. 손주들한테 진짜 유산 물려주는 거지. 이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매주 일요일 기억 밥상은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엄마의 레시피 52개를 모두 마스터했어요. 아니, 마스터보다는 이해했다고 해야겠네요. 엄마, 저도 이제 고등어 조림 할 줄 알아요. 근데 엄마만큼은 안 돼요. 손맛은 시간이 만드는 거야. 할머니도 처음엔 서툴렀을 거야. 동생은 아버지 시계를 매일 차고 다녀요. 이 시계 덕분에 약속 지키기가 습관이 됐어. 아버지가 시간 엄수하시던 거 이제 이해해. 올케는 대문 열쇠 책임을 정말 잘 해내고 있어요. 처음엔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보람이에요. 명절 준비하면서 가족사를 더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장학금. 2년 동안 6명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수혜자 김나은 양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교에서 영양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좋은 음식 만드는 사람이 될게요. 두 번째 수혜자 이지성 군은 사회복지학과 2학년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수혜자 박아영 양은 요리 관련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으로 받은 장학금 덕분에 요리 학원에 다닐 수 있었어요. 고등어 조림도 배웠는데 선생님이 전통 방식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동생과 저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엄마 레시피가 전통이 됐네. 우리 가족 전통이지.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작년 겨울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크지 않은 사고였지만 3개월간 입원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올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장학금 관리, 상주 당번, 기억 밥상. 형님, 혼자서는 힘들어요. 기억, 밥상도 한 달 쉬어야겠어요. 저는 즉시 내려갔어요. 매주 서울에서 내려가서 올케를 도왔습니다. 혼자 하지 마. 우리가 함께 만든 약속이야. 3개월 동안 저와 올케가 함께 기억 밥상을 꾸려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올케와 단둘이 요리하는 게.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형님, 고등어 써는 법 가르쳐 주세요. 비늘 긁는 거부터 해야지. 그 기간에 올케가 엄마의 레시피를 절반 이상 배웠어요. 형님, 어머님 레시피가 이렇게 과학적이었어요? 간의 비율이 정확해. 엄마가 평생 연구하신 거야. 60년 동안 매일 실험하신 거네요. 동생이 퇴원했을 때 우리는 특별한 기억 밥상을 준비했어요. 준호야, 완쾌 축하 상차림이야. 상에는 동생이 좋아하는 모든 요리가 올라 있었어요. 엄마의 고등어 조림, 아버지의 묵은지찜, 그리고 새로 개발한 요리들. 이게 다 내가 없는 동안 만든 거야? 올케가 진짜 열심히 배웠어. 어머님 레시피가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날 동생이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누나,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만약 우리가 법정에서 싸웠다면 이런 따뜻한 시간들이 있었을까?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기억은 평생 남더라고. 그래서 제안이 있어. 뭔데? 장학금 비율을 15%로 올리자. 15%. 그럼 총 2,200만 원. 매년 700만 원씩. 올케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가 매년 350만 원씩. 병원에서 깨달았어. 건강할 때 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고. 부모님 이름으로. 저도 동의했어요. 좋아. 15%로 하자. 매년 4-5명 도울 수 있겠네. 10년이면 4-50명.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해 가을,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감나무 흙을 쓸어간 날, 땅을 파는데 이상한 것이 나왔거든요. 플라스틱 통에 쌓인 작은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 아버지 글씨였어요. 수연이, 준호야.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없고 너희는 어른이 되어 우리 자리를 찾고 있을 것이다. 아빠는 너희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땅도 집도 결국은 너희 것이니까.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서로를 지키는 것이다. 수연이는 어려서부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다. 준호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아이였고 그 마음들이 아빠에겐 가장 큰 유산이다. 사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모습들, 눈에서 뛰어노는 모습, 부엌에서 엄마 도우는 모습, 아버지 등에 업힌 모습. 아버지가 언제 이걸 묻어 놓으신 거야? 마지막 문장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너희가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다면 아빠는 성공한 것이다. 사람을 길렀으니까. 그날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셨다면 우리도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준호야, 장학금 규모를 더 키우자. 어떻게? 우리가 매년 추가로 조금씩 보태는 거야. 능력껏.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그래서 김태진, 이명희 부부 장학금은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 계획, 연 700만 원. 유산의 15%. 1년 후, 연 1,000만 원. 우리가 추가 기부. 2년 후, 연 1,500만 원. 지역 주민들도 동참. 지역 신문에서 우리 이야기를 기사로 써주더라고요. 그 기사를 본 다른 분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부모님 추모 기금에 조금씩 보탤게요. 우리 마을 아이들이니까 함께 키워야죠. 지금 2025년 8월 매주 일요일 기억 밥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손주들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엄마의 레시피 대부분을 할 줄 알죠. 할머니, 김치찜 이제 저도 혼자 할 수 있어요. 할머니처럼 맛있게. 80% 정도는 돼요. 동생은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이제 올케보다 잘해요. 여보가 요리하면 제가 설거지만 하면 돼서 편해졌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이렇게 많았구나 싶어.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엄마의 손맛 이어가기라는 요리 채널을 시작했거든요. 엄마의 레시피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고등어 조림 레시피. 조회수가 30만이 넘었어요. 댓글도 정말 많고. 우리 엄마 맛이랑 똑같아요. 30년 만에 엄마 생각나서 울었네요. 장학금 이야기도 감동적이에요. 장학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올해는 총 8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정말 보람차더라고요.
김태진 할아버지 이명희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고 있구나. 지난주 동생과 올케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누나, 요리 클래스를 해보면 어때? 요리 클래스? 엄마 레시피를 직접 가르치는 거야. 장학금 받은 아이들이랑 지역 주민들한테. 월 1회 정도 본격적인 요리 교실이 아니라 가족 이야기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쿠킹. 맞아. 엄마의 사연과 함께 레시피를 배우는 거지. 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클래스는 뭘로 할까? 당연히 고등어 조림이지. 그리고 또 다른 계획.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디지털화해서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엄마,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봐요. 수익금은 장학금에 추가하고. 제목은 뭘로 할까? 사람 남기는 레시피는 어때요? 좋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가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월간 요리 클래스, 사람 남기는 요리 교실, 레시피북 출간, 엄마의 손맛 52가지, 온라인 쿠킹쇼, 기억 밥상 이야기. 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3년 전에 법정 가자고 했을 때 이런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상상도 못했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싸웠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뭐 때문이었을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부모님을 더 사랑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하지만 사랑은 비교하는 게 아니더라고. 나누는 거였어.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엄마가 첫 장에 써놓으신 말. 밥은 나눌수록 만난다. 정말 그런 것 같아. 사랑도 기억도 유산도 나눌수록 커지는 거였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산이란 돈의 이전만이 아닙니다. 기억의 계승이고 사랑의 연결이에요. 혹시 지금 유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판결문을 미루자는 게 아니라 판결문 사이에 밥 한 끼와 사연 한 줄을 끼워 넣어보세요. 법은 공평을 추구하지만 가족은 공정을 추구해야 해요. 같은 몫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3년간 경험한 것은 돈으로 나눈 건 사라지지만 사랑으로 나눈 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였어요. 매년 7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저희가 받은 게 훨씬 더 커요. 가족의 화합, 지역사회와의 연대,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장학금 주는 날마다 어머님, 아버님이 더 생생해져요. 아이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부모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을 다시 느껴요. 그리고 손주들도 변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장학금 계속 도울 거예요. 할머니 레시피로 제 아이들한테도 요리해 줄 거예요. 유산의 진정한 의미는 대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물질이 아니라 정신을, 재산이 아니라 가치를. 저희가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사람을 남기라는 철학이었어요. 그 철학으로 저희는 더 큰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4명의 장학생, 그들의 가족, 지역 주민들. 이제 저희 기억 밥상에는 수십 명이 함께해요. 엄마, 아버지, 저희가 사람을 남기고 있나요? 밥을 정말 나눌수록 맛있게 하고 있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